썰티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겉으로는 평범한 며느리이지만 속으로는 모든 걸 꿰뚫어보고 완벽히 반격을 준비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당시 결혼한 지 5년 차 된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조용히 가정 챙기고 시댁과도 큰 마찰 없이 지내면서 그저 평범하게 묵묵히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시누이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혹시 친구 중에 괜찮은 사람 없냐고 소개해달라고 말이죠. 사실 시누이는 아이 한 명 있는 돌싱녀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아이 있는 돌싱녀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그때 시누이가 소개해달라고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저의 오랜 친구인 의사 친구였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정말 말 그대로 남자 사람 친구였어요. 그 친구의 직업은 의사였고 미혼인 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거절했어요. 미안하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정말 성실하고 바른 사람이었거든요. 게다가 아이까지 있는 시누이와는 너무 안 맞는 조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나쁜 의도 없이 진심으로 걱정되는 마음에 조심스레 말한 거였는데,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의 반응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소개가 뭐가 어렵다고 그러냐면서 저더러 이혼당하고 싶냐고 협박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시어머니가 속으로 날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제 남편까지 시어머니 편에 서서 저를 몰아붙였다는 거예요. 그 순간 느꼈던 배신감, 억울함, 황당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라는 사람은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제가 싫다고 한 의견 하나에 바로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혼과 동시에 복수를 결심했어요. 그 사람들은 전혀 몰랐을 겁니다. 자신들이 복수와 폭로의 무대를 스스로 마련했다는 것을요. 그렇게 복수를 다짐하며 조용히 조사하기 시작했고, 믿기 힘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 모르게 엄청난 짓을 하고 다녔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믿기 힘든 일을 겪고 마음이 많이 힘들었지만 그대로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가정을 이루며 잘 살아가고 있어요. 대체 전 남편이 저 모르게 어떤 짓을 하고 다녔는지 궁금하시죠? 그 자세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조금 먼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어리고 세상 물정도 잘 몰랐던, 그저 마음 가른 대로 웃고 울던 시절로요. 제가 자란 동네는 참 정이 넘쳤어요. 이웃 간의 담너머로 반찬을 나누고 이웃 어른들의 친목과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끊이지 않던 그런 동네예요. 아파트가 아니라 작은 단독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던 곳이었죠. 그 중에서도 우리 집과 가장 가까웠던 옆집 아주머니는 엄마의 친구이자 저에게는 또 다른 엄마 같은 존재였어요. 엄마가 반찬을 하면 옆집에 꼭 한 접시 나르고, 옆집 아주머니도 김치나 전을 만들면 꼭 우리 집에 한 접시 보내주셨어요.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면 방 안에서 자고 있을 때 엄마가 옆집 가자고 하시면서 따뜻한 된장국 냄새 풍기던 이웃집 부엌으로 절 데리고 가곤 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해요. 그리고 그 집에는 저와 동갑내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와 저는 태어난 애도 같고 동네도 같고 엄마들끼리도 자주 어울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죠. 처음엔 그저 놀이터에서 모래장난하며 놀던 사이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학교도 함께 다니고 같은 반이 되기도 하면서 우리는 말 그대로
친한 동네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말수가 많진 않았어요. 늘 조용하고 차분하고 어른스러웠죠. 반면 저는 활발하고 수다스러운 편이었고요. 그럼에도 우리는 전혀 부딪히지 않았어요. 서로를 불편해하지 않았고 같이 있는 게 자연스럽고 익숙했죠. 중학교 때는 같은 학원도 다녔고 시험이 끝나면 함께 떡볶이를 먹으며 이런저런 학교 이야기를 나누며 투덜대기도 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진로 때문에 진지한 얘기를 나누기도 했고요. 그 아이는 그때부터 꿈이 명확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진로를 정한 뒤로는 밤늦게까지 불을 켜고 공부했고 학원도 여러 군데를 다니며 묵묵히 노력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원래도 공부를 곧잘 하는 친구였는데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고 나서는 더 열심히 노력하고는 했습니다. 결국 그는 서울의 유명 의대에 합격했고 온 동네에서 박수가 터졌죠. 그날 이후 그는 단번에 동네 자랑거리가 되었고 저도 덩달아 그런 친구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저는 의대까지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제 길을 걸었습니다. 지방의 사범계열 대학에 진학해서 졸업 후에는 사무직으로 취직했어요. 그 아이와는 대학교에 들어간 이후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었습니다. 그도 바빴고 저도 제 삶을 살기에 정신이 없었죠. 사이가 나빠졌기보단 그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진 거였어요. 1년에 한두 번 안부 인사만 나누는 정도로 말이죠. 그러다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직장 선배의 소개로 알게 된 그는 처음엔 참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어요. 결혼 준비도 큰 마찰 없이 진행됐고 양가 부모님도 순조롭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던 날 정말 오랜만에 그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옆집 아주머니의 아들, 그 아이가 이제는 의사가 되어 제 결혼식에 와줬어요. 왔으면 신부 대기실에 와서 축하 인사라도 하면 좋은데 식이 시작될 때까지 그 친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 일로 하도 바쁘니까 결국 못 왔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식이 시작되고 식장 한쪽 구석에서 차분하게 서 있던 그를 알아본 순간 잠시 동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는 말없이 미소 지으며 제 결혼식을 축하해 줬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는 제게 와서 축하한다고 잘 살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 말이 유난히 마음에 깊게 남았습니다. 그는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 중 가장 조용했고 가장 진심 어린 축하를 해줬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축의금도 놀랄 만큼 후하게 냈더군요. 엄마는 그걸 보고 감탄하셨습니다. 아이고, 의사가 돈은 진짜 많이 버나 보다. 이렇게나 많은 돈을 축의금으로 내고. 하여간 어릴 때부터 속이 깊더니. 엄마는 감탄하시고 저는 생각지도 못한 큰 금액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낼 줄은 몰랐거든요. 부담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친구 하나는 정말 잘 뒀구나 싶은 생각으로 흐뭇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 후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처음 몇 달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남편과 함께 마트 가고 주말이면 영화를 보며 그저 사소한 일상에서 서로를 알아가며 웃었어요. 시댁과도 크게 문제없이 지내면서 스스로 참 만족스러운 나날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일상이 무너지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나름 만족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던 저는 남편과의 관계도 무난했고 아이가 태어난 후엔 매일이 분주하면서도 행복했죠. 아이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엄마 아빠라는 말을 처음 할 때 이게 가정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물론 시댁 식구들과 완벽하게 가까운 건 아니었지만 큰 갈등 없이 서로 예의를 지키며 지냈고 저는 그렇게 흘러가는 일상을 감사해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조용했던 시댁에 폭탄처럼 터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신우이가 이혼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날은 잊을 수가 없어요. 평범한 주말 오후였고 저는 남편과 시댁에 들러 거실에서 아이와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댁 문이 열리고 신우가 큰 짐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신우의 표정은 도도하고 당당했어요. 신우 결혼하고 나서 오랜만에 본 거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말투와 그 싸가지 없는 태도는 하나도 안 변했더라고요. 갑작스런 신우의 등장에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놀랐습니다. 원래부터 어디를 튈지 모르는 캐릭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도 없이 갑자기 올 줄은 몰랐거든요. 더군다나 의심스럽게 큰 트렁크를 들고 들어오더니 더더욱 이상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신우이는 거실에 들어와서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 이혼했어. 앞으로 여기서 지낼 거야. 그 한마디에 시모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했고 남편은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냐며 다급히 물었습니다. 집안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시모는 얼굴이 새하얘지면서 서둘러 신우한테 다가가더니 말도 없이 이혼이라니 이게 무슨 일이냐? 둘이 싸웠냐? 김서방한테 여자라도 생겼냐? 애는 어쩌고 왔냐? 위자료를 받았냐 등등 쏟아내듯 질문하셨고 시부는 말없이 안경을 벗고 숨만 쉬셨어요. 그리고 신우는 그런 시부를 봤음에도 태연하게 굴었고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이혼했어. 뭐? 이혼에 그냥이 어디 있어 그냥이? 너 똑바로 말해. 김서방한테 여자 생긴 거 아니면 네가 무슨 사고라도 쳤어? 아이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냥 성격이 하도 안 맞아서 이혼한 거야. 만나면 싸우니까 지긋지긋해서 그냥 끝냈어. 신우는 성격 차이로 이혼한 거라고 했지만 신우를 제외한 모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김서방한테 여자가 생긴 게 아니라면 답은 딱 하나. 신우가 무슨 잘못을 하고 이혼한 거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 정도로 시댁에서 골치 아픈 캐릭터였거든요. 우리가 모두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자 신우는 진짜 아니라면서 성격 차이로 이혼한 거라고 펄펄 뛰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건 자기 입장에서 포장한 말 같았어요.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시모한테 탈탈 털릴까 봐 사리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포장한다고 모를 시모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시모가 신우 몰래 김서방한테 연락해서 왜 이혼했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셨나 보더라고요. 사실 신우는 결혼 전부터 워낙 사치가 심하고 제멋대로인 성격이었어요. 본인 기분 나쁘면 누구든 가리지 않고 소리 지르고 말투도 툭툭 해대는 건 기본. 눈치는 하나도 없고 무조건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결혼 후에도 종종 남편이랑 싸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마다 시댁 식구들 모두 마음 졸였습니다. 저러다가 이혼당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신우 성격을 누가 참을 수 있을까 싶었어요. 저런 신우를 데리고 사는 김서방이 보살이구나 생각됐고요. 그래도 애 놓고 엄마 되면 좀 나아지겠지, 철 좀 들겠지 싶었는데 전혀 그런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문제로도 자주 이혼하겠다고 집을 나가고 성격은 불같아서 한번 열받으면 물불 안 가리고 덤벼댔어요. 오죽하면 본인 남편 직장까지 찾아가서 대판 싸웠을까요? 생활비 조금 늦게 줬다고
분리수거통을 집어던졌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신우가 저지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상상 이상이다 싶었죠. 그러니 결국 이혼을 당하고 만 거였습니다. 집에서 일 안 하고 놀고 먹으면서 살림도 엉망이고 심지어 육아도 안 하니 남편 입장에서 참을 수 있겠어요? 그런 마당에 사치까지 심해서 펑펑 쓰고 다녔으니 말 다 했죠 뭐. 더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남편 쪽에서 더는 못 참고 이혼을 요구한 거였습니다. 신우는 그걸 본인 입맛대로 성격 차이랴 정리해버렸지만 누가 봐도 이혼당한 쪽이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신우는 친권을 남편에게 넘기고 양육권만 받아서 시댁으로 들어왔습니다. 친권은 그 인간한테 있고 양육권은 나한테 있어. 나한테 양육권 넘겨주는 조건으로 이혼했거든. 내가 애를 쥐고 있어야 그 인간이 위자료 보내줄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자기 아이에게조차 애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이를 위해서 양육권을 쥔 게 아니라 순전히 돈을 위해서 그런 거였습니다. 위자료는 아이를 위해서만 써야 하는 건데 신우는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기적이고 엄마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아이 낳고 엄마가 되어보니 저렇게 이기적으로 구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러나 싶더라고요. 아무튼 신우는 그런 대형 사고를 치고 시댁에 다시 들어온 거예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앞으로 이 집에서 지내겠다고 하면서요. 그런 신우를 시모와 남편은 굉장히 걱정했어요. 골칫거리인 신우를 겨우 시집 보내고 잘 살기만을 바랐는데 저렇게 재벌은 못 고쳐서 이혼당했으니 앞으로 어쩌면 좋을까 속상해했죠. 그러면서도 시모는 이혼당한 딸이 딱했는지 겉으로는 저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속으로는 많이 힘들 거라고 하면서 잘 챙겨주려고 하셨어요. 신우를 제외하고 모두들 신우를 잘 챙겨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걱정이 앞서면서도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가족이니까 받아들이려고 하셨죠. 남편이 제게 그러더군요. 본인이 오빠고 남자라서 동생을 잘 위로해주지 못할 것 같다고. 저더러 대신 잘 좀 챙겨달라고 부탁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알겠다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딱히 신우랑 친하거나 좋게 보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몰랐죠. 그때부터 제 평범한 일상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이혼하고 아이까지 데리고 들어온 신우이는 그야말로 폭풍 같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조용했어요. 그저 피곤한 척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식사 시간에도 시모가 부르면 나와서 앉고 그마저도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곤 했죠. 하지만 그 조용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신우는 슬슬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친구 좀 만나고 올게. 뭐? 애 두고 또 어딜 나가? 애는 네가 봐야지. 아, 엄마 보면 되지. 금방 올 테니까 잠깐만 좀 봐줘. 언제 들어올 건데? 아, 금방 들어온다니까. 아무튼 다녀올게. 신우는 이런 식으로 매번 시부모에게 애를 맡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금방이라는 말과 달리 저녁이 돼도 밤이 돼도 오지 않았고 그 아이는 결국 시모의 손에 맡겨진 채 울다 지쳐 잠들곤 했어요. 이게 하루 이틀이면 모를까. 그런 일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반복됐고 심지어 낮잠도 제대로 못 자던 시모가 아픈 허리를 부여잡으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너 지금 집으로 와서 나 좀 도와줘라. 지금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 나이에 본다고 고생했더니 허리 아파서 꼼짝도 못하겠어. 그래도 나보다 젊은 네가 낫지. 네가 와서 애 좀 봐라.
그 말에 저는 내키진 않았지만 시모가 평소 허리가 많이 안 좋기도 했고 목소리가 다 죽어가는 것 같아서 결국 도와주게 됐습니다. 죄아이 돌보기도 빠듯했는데 거기다 신우이 아이까지 챙기려니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시모가 아프다고 노래를 불러대는데 도저히 그냥 모른 척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신우이는 점점 더 무책임하게 변해갔습니다. 아이를 맡기는 것도 외출하는 것도 너무 당연한 일처럼 여기게 된 거예요. 심지어 집안일도 손끝 하나 까딱 안 했어요. 밥 차려 놓으면 먹기만 하고 식기 하나 들지도 않았고 세탁기 돌리는 법도 몰랐는지 자기 옷까지 시모에게 슬쩍 맡기기 일쑤였어요. 시모는 그걸 고스란히 저한테 넘기려고 했고요. 결국 죽어나는 건 바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더 어이없는 건 돈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번 달 생활비 말이야. 조금 부족할 것 같아. 우선 최대한 아껴 써봐. 허리띠 졸라매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무슨 일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해? 뭔 일 있어? 아이, 동생 용돈 좀 챙겨줬어. 뭐? 아니 용돈을 뭐 얼마나 챙겨줬길래 생활비가 부족해? 적당히 챙겨줬었어야지. 그리고 저번에도 용돈 주지 않았어? 너무 자주 주는 거 아니야? 당신 동생도 동생이지만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생활비 빠듯할 정도로 주면 어떡해? 그러면 어떡해? 걔가 지금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나올 구멍이라고는 가족밖에 없잖아. 마침 지갑 잃어버려서 가지고 있는 현금까지 싹 다 없어졌다는데 오빠로서 좀 도와줘야지. 남편은 동생이 어렵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하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용돈 챙겨주기는 계속됐어요. 며칠 후 또다시 남편이 그러더군요. 동생 핸드폰 요금이 밀렸다고요. 돈이 없어서 핸드폰 요금도 못 내는 게 딱해서 본인이 대신 내줬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온갖 짜증이 폭발했어요. 도와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렇게 무작정 퍼주면 어떡하냐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신우가 집에서 애를 보는 것도 아니고 살림을 돕는 것도 아닌데 돈이 없으면 일을 해서 벌면 될 거 아니냐. 사지육신 멀쩡해서 왜 맨날 당신이 다 해주냐고 했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신우가 알바 구해서 나중에 갚는다고 했다고요. 그 말에 저는 어이없어서 콧방귀를 뀌었어요. 퍽이나 알바해서 갚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신우이는 남편한테서 몇 번이고 돈을 뜯어갔고 남편은 착한 동생 코스프레에 당해 매번 쉽게 들어줬습니다. 그 때문에 남편이랑 정말 많이도 싸웠어요. 신우 때문에 제 속의 분노는 점점 쌓여만 갔습니다. 솔직히 신우만 아니면 이렇게까지 남편과 싸울 일이 없었거든요. 저 골칫거리가 친 사고를 왜 나까지 짊어져야 하는 건가 화가 났습니다. 시댁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시모는 자꾸 허리 통증을 호소하셨고 시부는 안 그래도 없는 말수마저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신우이에게 제대로 말하지 못했어요. 다들 눈치를 보거나 그냥 참고 넘기기만 했죠. 그런 가운데 시모가 어느 날 신우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 언제까지 이러고 살래? 솔직히 네 나이 아직 한창인데 계속 이렇게 이혼녀로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니야. 얼른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시작해야지. 시부모님은 얼른 신우를 재혼시켜서 이 집의 평화를 되찾아오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본인은 지금이 좋다면서 이 자유를 더 누리고 싶다고 했어요. 또 결혼했다가 또 싸우고 또 이혼하면 어쩌냐고 했습니다. 그 말에 시모는 한숨을 푹 쉬면서도 더는 말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속으로 어느 정도 동의가 되더라고요. 재혼해봤자 저 골칫덩이를 누가 계속 데리고 살려고 하겠어요?
보나마나 또 이혼당하지. 그래서 그저 조용히만 지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문제는 며칠 뒤에 터졌습니다. 남편과 제가 시댁에 들러 저녁 식사를 하던 날이었어요. 다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던 중 갑자기 신우이가 수저를 내려놓더니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친구 중에 의사 친구 있죠? 나 그 오빠랑 만나게 자리 좀 만들어줘요. 순간 숟가락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덜컥 멈췄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조용해졌고 남편은 뭔가 하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그저 신우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게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신우의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이 나와서 자칫 잘못하면 밥을 먹다가 체할 뻔했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던 가족들 모두가 순간 얼어붙은 채 저와 신우이를 번갈아가며 쳐다봤고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을 애써 숨기며 조심스럽게 되물었어요. 근데 아가씨, 나한테 의사 친구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언니 SNS에서 봤죠? 전에 언니랑 오빠랑 결혼할 때도 봤고 그때 맨 앞줄에 사진 찍은 사람이잖아요. 저의 물음에 신우이는 아무렇지 않게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자신의 스타일이라 눈길이 갔는데 하필이면 전 남편이랑 만나고 있을 때라 차마 들이대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인간이랑 끝냈으니까 상관없지 않겠냐고. 본인도 슬슬 새 출발할 준비를 해야 할 때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언제는 싱글로 사는 게 좋다고 즐기고 싶다고 하더니 갑자기 마음을 바꾼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신우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죽을 때까지 혼자 살라는 거예요? 당분간 좀 즐기고 싶다고 한 거지 계속 싱글로 살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결혼 상대로 마땅한 사람이 없는데 제 혼자를 알아봤자 뭐예요? 천천히 알아봐도 되는 거지 뭐.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순간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이제 와서 재혼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그렇고 제 결혼식에 참석한 친구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소름 돋았어요. 또 그 친구에 대해서 더 알아보려고 제 SNS를 살펴본 것도 짜증났고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신우이는 이어서 더더욱 황당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의사면 뭐 평생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지? 능력 있는 남자 만나야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전 남편처럼 쪼잔하게 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니가 자리 좀 만들어 봐요. 신우이는 마음껏 사치 부리며 살 수 있게 도와줄 사람으로 제 친구를 점 찍어둔 상태였습니다. 제 친구 집이 나름 잘 사는 편이기도 하고 또 직업이 좋다 보니까 돈을 잘 벌기는 했거든요. 왜 사치 부리는 사람들 보면 사람 겉모습만 보고 어느 정도 견적 나오잖아요. 돈이 있는지 없는지. 신우이는 그걸 딱 알아본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혼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 친구를 떠올린 거고요. 신우이 입에서 의사라는 말이 나오자 시모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환하게 웃으며 제게 친구 중에 의사가 있었냐고. 그럼 진작 네 신우랑 잘 되게 소개해주지 여태 소개 안 해주고 뭐 했냐고. 의사 사위 볼 수 있는 기회인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어쩌냐고 김칫국을 크게 원샷했습니다. 소개해준다고 뭐 다 잘 되는 줄 아나 봐요. 시모는 오로지 의사라는 단어에 꽂혀서는 제게 얼른 자리를 마련해보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급히 웃으며 우선 이야기는 해볼 건데 워낙 바빠서 확실하지 않다고 대충 둘러대고 넘어갔어요. 시모는 어떻게든 자리를 만들어내라고 성화였지만요. 그래서 노력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당연히 절대 소개 안 시켜준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이건 제가 이기적이고 못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였어요. 신우와 비교하면 제 친구가 너무 아까우니까요.
제 친구는 제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고 성실하고 진중하며 겉보기보다는 사람의 내면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친구에게 무책임하고 자기 아이조차 돌보지 않으며 사치스럽고 감정 기복이 심한 시누이를 소개해준다? 이건 뭐 그냥 영 끈차는 것과 다름없는 거였습니다.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상상만 해도 민폐라 생각돼서 절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서 전 속으로 결심했죠. 그냥 나중에 친구가 바쁘다고 하든 소개받기 싫다고 하든 적당히 말 지어내서 거절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신우이가 연락해서는 친구한테 이야기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준비해둔 거짓말을 꺼냈습니다. 아가씨, 안 그래도 연락하려고 했는데 친구 글쎄 요즘 정신 없을 정도로 바빠서 소개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네요. 얼마나 바쁜지 잠잘 시간도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래요. 그러나 중에 소개는 무슨 소개냐고. 그래요? 참나, 의사라고 엄청 바쁜 척하네. 혹시 언니가 대충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내 사진 보여줬어요? 그렇게 못난 얼굴이 아니라서 내 사진 보면 혹할 텐데. 아니면 번호만 넘겨줘요. 내가 알아서 연락하고 만나볼 테니까. 제가 대충 둘러댄 말에 신우이는 전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들이대기 시작했죠. 그 말에 저는 짜증을 참으며 말했어요. 내 친구는 허락도 없이 번호 넘겨주는 거 싫어한다고. 아마 7색, 8색을 할 거라고 했어요. 괜히 미운 털만 박히는 행동이라고 하자 신우이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번호를 넘겨달라고 했습니다. 상관없어요. 나 만나면 아마 생각이 달라질걸요? 그리고 언니랑 엄청 친한 친구라면서요. 언니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친구도 좋게 생각해주겠죠. 하나뿐인 신우가 좋은 사람 만나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는데 안 도와줄 거예요? 저는 속으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진짜 민폐도 정도껏 해야지. 얼굴만 들이댄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닌데 정말 자기 주제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싶었습니다. 자기 행동에 대해 반성은커녕 결혼을 실패한 원인조차 모른 채 제 친구를 탐내고 있는 이 상황이 솔직히 너무 짜증났어요. 하지만 그걸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좋을 거 없으니까 애써 차분하게 참고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내가 곧 복수의 불씨로 바뀌게 될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신우이의 소개팅 타령은 하루 이틀 짜증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틈만 나면 저에게 들러붙었어요. 아이 이유식 만들다 말고 마트에서 장 보다가도 심지어 제가 어린이집 일 보고 있을 때도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언니, 친구 아직도 생각 없대요? 내 사진 보여줬어요? 빨리 자리 좀 만들어 달라니까요.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들 볶았고 나중에는 제가 계속 피하고 거절하자 이젠 다른 가족들까지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모가 저를 찾아와서는 친구 좀 잘 설득해보라고. 네 신우가 정신 차리고 새롭게 가정 꾸려서 잘 살아보겠다는데 친구로서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어디 제 뜻대로 되겠냐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친구가 싫다고 하는데 어떻게 계속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친구는 제가 잘 아는데 한 번 싫으면 영원히 싫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괜히 친구 사이 어색해지기밖에 더 하겠냐고 했더니 시모는 그 말을 듣질 않으셨어요. 네 시누이보다 그깟 친구가 더 중요하냐고 어떻게든 구슬려서 설득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어쩌냐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는 자꾸 이렇게 선을 긋고 그러면 가족끼리 병만 생기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남편까지 합세해서 저한테 뭐라고 해댔습니다. 하루는 거실에서 조용한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짜증이 확 올라와서 제발 그놈의 소개 타령 좀 그만하라고 정도껏 해야지 여럿이 돌아가면서 쪼아대면 나더러 어쩌라는 거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오히려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라고 했어요. 아니, 뭘 그렇게 정색하고 그래? 우리가 당신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리만 한번 만들어달라는 거잖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 쉬누이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건데 그게 이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저는 어이가 없어서 이게 어떻게 부탁하는 거냐고, 어떻게 괴롭히는 게 아니냐고, 여럿이서 한 사람 가지고 들들 볶는데 이게 괴롭히는 게 아니냐고 했습니다. 이 일로 남편이랑 정말 많이도 싸웠습니다. 남편은 저더러 너무 서운하다고, 그래도 시누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도와줄 마음이 없냐고 정말 서운하다고 했고, 저는 제 친구 입장은 생각도 안 하고 무리하게 요구하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정말 마음이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잠시 피할 겸 친정이라도 가 있을까 생각했지만 차마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한 번 말하면 적당히 알아들어야 하는데 눈치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신우 때문에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친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나고 절대 신우이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는다고까지 이야기했는데도 물러서지 않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신우이 편에 서 있었고 신우이는 의사 친구 소개 타령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우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 의사 친구한테 보여주라면서 잔뜩 찍은 사진을 보내줬어요. 이번에 찍어서 잘 나온 사진이랑 전에 찍은 사진까지 탈탈 털어서 보내줬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대충 보고 넘기려 했어요. 그런데 그 사진 중 한 장, 신우이가 어떤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신우이의 친구의 얼굴은 반쯤 가려져 있었지만 낯익은 목도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건 제가 남편에게 직접 떠준 목도리였습니다. 연애 시절 밤마다 틈틈이 뜨개질해서 만든 거였죠. 심지어 그 목도리 끝에는 작게 남편 이름의 이니셜을 자수로 새겨뒀어요. 이 세상 단 하나뿐인 선물이었죠. 그런데 그게 신우이의 친구 목에 감겨 있었습니다.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머릿속에서 저 목도리를 왜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거지 생각됐어요. 그 길로 저는 당장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남편의 옷장, 서랍, 안쪽 캐비닛까지 그 목도리를 찾기 위해 한참을 뒤졌지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예전에 떠준 목도리 어디 있어? 어? 목도리? 그건 갑자기 왜?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제 물음에 남편은 잠시 당황스러워하다가 이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태연하게 서랍 안쪽에 잘 넣어뒀다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미 3번이나 뒤진 서랍인데 말이죠.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숨이 가빠졌어요.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치면서 정확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잠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깊은 새벽이 되고서야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모든 불륜 증거가 다 있더군요. 문자, 사진, 통화 기록 전부 한 여자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건 다름 아닌 신우이의 친구였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저는 그대로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눈앞이 번져 보였어요. 마치 이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남편이 신우이 친구랑? 그날 밤 저는 거실에 앉아 핸드폰 속 증거를 하나하나 제 핸드폰으로 옮겼습니다. 나를 배신한 남편에게 치가 떨리지만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게 우선이라 생각됐어요. 그동안 감쪽같이 속은 것도 분해 죽겠는데 모든 걸 다 알고 나서도 얼빠진 사람처럼 믿는 건 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저를 속이고 기만한 만큼 되돌려주고 싶었어요.
남편의 핸드폰에서 불륜의 증거를 확인한 이후 저는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쳤습니다. 자고 있던 남편의 얼굴을 보며 수없이 생각했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어떻게 이 모든 수모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까? 마음속으로 이혼 준비와 복수 계획을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을 한 통 받았습니다. 서로 바빠서 연락이 뜸했던 바로 그 의사 친구요. 그 친구가 제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잠시 통화 가능하냐고요. 오랜만에 친구의 연락을 받은 저는 반가운 마음에 냉큼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가 전화 받자 저는 반갑게 인사하며 오랜만이라고 잘 지냈냐고 안부를 물었어요. 그러고는 갑자기 어쩐 일이냐고 물었더니 친구는 머뭇거리며 말하기를 주저했습니다. 저기 이 이야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친구는 알 수 없는 말을 조심스럽게 털어놓더니 그 뒤에 경악할 만한 이야기를 터뜨렸습니다. 그 내용은 며칠 전에 SNS로 어떤 여자가 연락을 해왔대요. 그러고는 자신은 제 시누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이름을 대면서 시누이라고 하더라. 순간 장난인가 싶었는데 네 결혼식 이야기도 하고 내가 아는 네 이야기를 너무도 잘하길래 진짜인가 싶더라고. 그래서 계정 살펴보니까 진짜 네 신우더라. 뭐? 세상에. 그래서 신우가 너한테 뭐라고 했는데? 자꾸 만나자고, 만나서 밥 한 끼 하자고. 친구는 처음에 좋게 둘러댔어요. 진짜 바쁘기도 해서 미안하지만 시간 내기 어려워서 확답을 줄 수 없다고요. 그랬더니 신우이가 계속해서 연락하며 친구를 귀찮게 했답니다. 그렇다고 친구 신우이를 차단할 수도 없고 또 무시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제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얼마나 집요하게 귀찮게 했으면 착한 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꺼낼까 싶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는 게 부끄러워졌습니다. 미안해. 진짜 너무 미안해. 내 시누이가 좀 그렇게 막무가내야. 안 그래도 바쁜데 괜히 신경 쓰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이제 신경 안 써도 돼. 친구는 괜찮다고 이해한다며 덤덤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엔 명백한 불쾌함과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복수 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시누이도 절대 그냥 두지 않겠다고요. 남편과 불륜녀에게 집중하려면 복수 계획에 이제 시누이까지 확실하게 끼워 넣게 됐죠. 지금까지는 그저 귀찮고 얄미운 존재였지만 이제는 내 인생을 능욕한 공범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와 동시에 여태 말하지 못했던 본인의 주제를 제대로 알려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계획은 더 정교해졌습니다. 남편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시누이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만들 방법까지 하나하나 설계하기 시작했죠. 그 누구도 제가 이렇게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증거도 타이밍도 그리고 등장인물까지 이제 판을 깔 차례였죠. 저는 시누이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했어요. 아가씨, 내가 친구한테 잘 이야기해서 자리 마련했어요. 제 말에 시누이의 눈이 번쩍 빛나며 그게 정말이냐고, 진짜냐고 펄쩍 뛰었고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저는 이번 주 주말 카페에서 보기로 했다고 했어요. 시누이는 벌떡 일어나 자기 옷장을 헤집기 시작했고 그 소식은 곧 시어머니와 남편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시모랑 남편은 진작 좀 소개시켜주지라는 태도를 보였지만 시모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덩달아 시누이의 피부 관리에 열을 올리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그날 카페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겸사겸사 오랜만에 내 친구에게 인사도 할 겸 두 사람 처음에 어색할 텐데 분위기 좀 풀어주고 모처럼 밖에서 데이트하자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오랜만에 예비의사 사위 얼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며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벌써 혼자 결혼을 확정짓고 김칫국을 제대로 마셔대더라고요. 토요일 오후 우린 셋이 함께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신우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자리를 잡자마자 묻기 시작했어요. 언니, 의사 오빠 언제 온대요? 술술 올 때 되지 않았나? 신우는 가방에서 거울을 꺼내 설레는 표정으로 급히 외모를 점검했습니다. 남편도 예비사위와 인사하는데 질 수 없다면서 옷매무새를 다듬었고요. 저는 가방 속 휴대전화를 슬쩍 바라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펼쳐질 일들이 기대됐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카페 입구에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신우이와 남편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죠. 그리고 들어온 사람은 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일제히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의 내연녀. 바로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녀는 자리에 앉은 남편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신우이는 친구를 보고 당황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오늘 남자친구랑 데이트한다며? 여긴 어쩐 일이야? 설마 남자친구 여기서 보기로 했어? 그렇게 보여달라고 해도 죽어도 안 보여주더니 드디어 오늘 네 남자친구 얼굴 볼 수 있는 거야? 내연녀는 저와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그때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맞아요. 오늘 아가씨 친구분 남자친구 얼굴 볼 수 있어요. 바로 여기 있네요. 아가씨 앞에.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오빠구만. 그러니까요. 아가씨 오빠가 친구분 애인이라고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낮추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냐고. 의사 친구 소개해준다고 해놓고 이거 무슨 상황이냐며 물었고 저는 대꾸 없이 그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하나 꺼내 테이블에 탁 올려놨습니다. 그동안 나 속이면서 바람 피우느라 고생했을 텐데 오늘은 대놓고 데이트하라고 마련한 자리야. 혹시라도 발뺌할까 봐 여기 증거까지 준비해왔어. 둘이 주고받은 문자랑 같이 찍은 사진 그리고 통화 기록까지 내가 떠준 목도리 저 여자가 하고 있더라. 그래놓고 뭐? 서랍 안에 잘 넣어뒀다고? 내연녀는 입을 다문 채 그저 숨을 들이마시며 제 눈을 피했어요. 그리고 신우이는 입을 틀어막고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뭐 바람? 내 친구랑 오빠가 바람 피우고 있다고? 야, 너 이게 진짜야? 그래서 그동안 남자친구 한 번도 안 보여준 거였어? 신우이는 친구에게 버럭 화를 냈고 그와 동시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감히 우리 오빠랑 그럴 수 있냐고 난리를 쳐댔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서 머리채를 잡을 기세였어요. 내연녀는 그런 신우이를 피해 남편 등 뒤로 숨었고 남편은 그런 신우이한테 그만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신우이가 남편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지금 누구 편을 들고 앉아있는 거냐고 더럽게 바람이나 피운 주제에 어디서 소리치냐고 했어요. 그러고는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일단 이 일은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면서 곧 의사 오빠 올 테니까 얼른 여기서 사라지라고 했습니다. 소개팅만 아니면 둘 다 아주 가만 안 두는 건데 그 의사 오빠가 살리는 거라고 했죠. 그때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신우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글쎄요. 의사 오빠 여기 안 오는데 아가씨도 같이 가지 그래요. 네? 안 온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여기 온다면서요. 당황스러워하는 신우이의 표정을 즐기며 저는 한껏 비웃음을 머금고 칼 같은 말을 날렸습니다. 그야 당연히 거짓말이죠.
미쳤어요? 의사가 아가씨를 만나게? 뭐라고요? 이 인간하고 친구 한심하게 볼 거 없어요. 아가씨도 똑같으니까. 사람은 자기 주제를 알아야 하는데 아가씨는 그걸 참 모르는 것 같아요. 능력도 뭣도 없으면서 그저 얼굴만 믿고 까부는 거? 진짜 웃긴 거 모르죠? 거기다 애 딸린 이혼녀 주제 감히 누구를 넘봐? 안 된다고 계속 거절하는 거 보면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가씨 얼굴 그렇게 대단하게 예쁜 것도 아니거든요? 아가씨도 이참에 같이 정신 좀 차려요. 남매가 쌍으로 정신 못 차리고 있네. 그 말에 신우이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입술을 달달 떨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폭 숙인 채 앉아 있었고 내연녀는 그대로 나가버렸죠. 그날 이후 복수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감정적으로 저는 철저하게 값을 치르게 할 계획이었죠. 이혼은 제 뜻대로 깔끔하게 정리됐고 내연녀에겐 상간녀 소송을 통해 위자료 판결까지 받아냈죠. 남편한테도 위자료 톡톡히 받아냈습니다. 정말 긴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제 안의 감정이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그중 저는 오랜 친구에게 연락해서 만났고 다시 한번 미안하다며 신우이 일에 관해 사과했어요. 그리고 그간 제게 있었던 어마어마한 이야기까지 모조리 털어놓았죠. 그렇게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단둘이 마주 앉아 술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친구는 갑자기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어릴 때부터 저를 짝사랑해왔다고요. 그런데 차마 고백할 용기가 없어서 망설이기만 했다고 했습니다. 의사 일이 워낙 바쁘고 정신없었지만 틈틈이 저를 생각했대요. 언젠가 용기 내서 고백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저를 전 남편에게 빼앗기고 말았던 거죠. 그렇게 씁쓸히 저의 결혼을 축하해 준 뒤로는 그저 잘 살겠거니 생각하며 애써 거리를 두고 살았대요. 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여전히 똑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보내주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죠. 항상 곁에 있던 친구가 그런 감정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고 또 가슴이 뭉클했죠. 또다시 망설이다가 누군가에게 저를 빼앗기기 싫다면서 자신에게 기회를 한 번 달라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안 될 일이라고 당황스러워했지만 계속되는 친구의 구애에 결국 제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를 아껴주며 차곡차곡 관계를 쌓아갔고 그렇게 저는 다시 사랑에 빠졌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과 재혼해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누구보다 절 이해해주고 아픈 과거도 감싸 안아주는 그 사람과 함께 저는 이제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을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신우이가 그렇게 노리던 친구의 옆자리를 제가 꿰차게 됐네요. 인생 참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 행복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